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서 대담한 실험이 진행 중이에요. 수백 마리의 생생한 로봇 토끼들이 침입종 버마 비단뱀을 사냥하도록 설계됐어요. 이 로봇 토끼들은 진짜처럼 보이고 움직이지만 털 아래에는 장기가 아니라 회로가 들어있어요. 치명적인 포식자를 통제하려던 계획이 예상치 못한 소름 끼치는 결과로 급변했어요. 이 하이테크 대결 뒤에 숨은 놀라운 이야기를 알아보려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에버글레이즈의 버마 비단뱀 침공. 해가 뜰 무렵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는 정말 꿈같은 풍경을 보여줘요. 토플이 금빛으로 빛나고 흰 외가리가 꼼짝 않고 서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서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침공이 진행되어 왔어요. 에버글레이즈는 취약한 생태계인데 동남아시아 출신의 최상위 포식자 버마 비단뱀과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이 침입자는 야생에서 온 게 아니라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이국적인 애완동물 거래를 통해 들어왔어요. 작고 예쁜 뱀들이 애완용으로 팔렸지만 자라면서 길이가 20피트까지 되고 너무 강해져서 통제가 안 됐어요. 주인들이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비단뱀들을 습지 근처의 운하, 늪, 그리고 뒷마당에 풀어버렸어요. 1992년에 허리케인 앤드루가 파충류 번식 센터들을 파괴하면서 풀려난 비단뱀들이 에버글레이즈를 휩쓸었어요. 습지는 풍부한 먹이와 함께 이 조이기 뱀들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는 먹잇감들로 가득한 이상적인 사냥터가 되었어요. 천적도 없고 한 번에 최대 1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과학자들은 지금 플로리다 남부 습지에 수만 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으로 추정해요. 생태계 붕괴와 지는 싸움. 원래 그곳에 속하지 않은 최상위 포식자가 먹이 사슬을 방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버글레이즈에서 그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파이톤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너구리, 토끼, 주머니쥐들의 소리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니에요. 많은 동물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작은 포유류 개체수가 90% 이상 줄어들었어요. 사슴이나 살쾡이 같은 더 큰 동물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한 마리 큰 파이톤의 뱃속에서 다 자란 사슴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카메라에 찍힌 장면에서는 파이톤과 악어가 싸우다 둘 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경우도 있었어요. 문제는 개별 동물들이 사라지는 걸 넘어선 거예요. 전체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작은 포유류들이 사라지면 매나 부엉이 같은 포식자들이 중요한 먹이원을 잃게 돼요. 청소부 동물들이 줄면 자연적인 청소 과정이 느려지죠. 원래 균형 잡힌 생태계였던 에버글레이즈가 이제 침입종을 감당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예전에는 습지 전체에서 습지 토끼들을 흔히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많은 지역이 텅 비었어요. 발자국도,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요. 한때 생명력 넘치던 자연 서식지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파이톤 챌린지, 실패한 접근법. 이 계속되는 침입에 직면해서 플로리다의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들이 답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들이 다음에 시도한 건 정말 놀라웠고 최근 생태 역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냥 중 하나를 촉발했죠. 관리들이 파이톤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깨닫자 걱정이 창의적이고 심지어 절박한 해결책으로 바뀌었어요. 2013년에 주 정부는 파이톤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습지로 들어가서 이 뱀들과 맞서줄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 거예요. 계획은 대담하고 희망적이었죠. 기본 훈련과 안전 조언, 그리고 잡은 파이톤 한 마리당 현금 보상을 주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노력에 동참했어요. 전국에서 16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에어보트와 정글도 헤드램프를 들고 밤에 에버글레이즈를 뚫고 들어왔어요. 미디어 보도가 엄청나서 이 행사가 보전 활동만큼이나 리얼리티 쇼처럼 느껴졌어요. 몇 주 동안 사냥꾼들은 풀숲에서 움직임이나 파이톤 흔적을 찾았어요. 그 장면은 지켜보기에 정말 흥미로웠지만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죠. 챌린지가 끝났을 때 잡힌 뱀은 겨우 68마리뿐이었어요.
습지에 숨어있는 추정 수만 마리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었죠. 그 적은 숫자는 생태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파이톤들은 대부분 물이 있는 서식지 속에 숨어 있었고, 인간들은 위에서 움직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전문 사냥꾼들과 끈질긴 문제들. 초기 대회들이 한계를 드러낸 후에 사냥꾼들은 더 좋은 장비를 갖추고 돌아왔어요. 여령 스코프, 야간 투시경, 그리고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된 보트까지요. 일부 전문 사냥꾼들은 한 시즌에 수십 마리의 뱀을 잡기 시작했답니다. 각각의 포획은 힘든 싸움 속에서 작은 승리로 여겨졌어요. 몇몇 사냥꾼들은 명성을 얻었는데 그중 한 명은 길이가 17피트가 넘는 파이톤을 잡아서 정말 놀라운 표본으로 인정받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전히 같은 어려운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개체수 모델을 보면 얼마나 많은 파이톤을 제거하더라도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싸우는 이 전투는 이기기 정말 힘든 싸움처럼 보였답니다. 2017년쯤 되자 관리들은 이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계절별 대회는 홍보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거의 없었죠. 진지한 자원이 투입된 새로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어요. 그해에 사우스 플로리다 물관리지구가 파이톤 제거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이는 훈련받고 면허를 가진 전문 사냥꾼들을 시간당 급여로 고용하고 더 큰 뱀에 대해서는 보너스를 주는 전문적인 노력이었죠. 밤마다 이 사냥꾼들은 달빛 아래 운하를 순찰하며 갈대숲에서 움직임이 있는지 지켜봤어요. 그들의 보트는 어두운 물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지나갔는데 어떤 소리라도 근처에 파이톤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었거든요. 이 일은 힘들고 위험했어요. 어떤 밤에는 목격이 전혀 없었지만 다른 밤에는 보트보다 더 긴 뱀과 가까이 마주치기도 했죠. 이 노력에는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어둠 속에서 많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요.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파이톤 포획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인간이 개체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생물학자들은 노력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파이톤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제거된 파이톤 하나당 2마리가 조용히 습지에서 새로 나타나 그 자리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개체수가 제거 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이 도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개 탐정들, 트루먼과 엘리너. 전문 사냥 프로그램은 곧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매년 계약자들에게 지불하는 비용, 장비 유지 보수, 그리고 150만 에이커가 넘는 험난한 습지를 순찰하는 보트 연료비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갔죠. 이런 엄청난 지출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점점 줄어들고 비용은 계속 늘어났어요. 관리들은 현대 기술을 시도해봤어요. 무선 송신기를 달아 팀을 숨겨진 번식지로 안내하는 유다뱀 같은 거요. 꽤 영리하고 거의 시적인 정의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에버글레이즈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 광활함 때문에 신호가 차단되고 빽빽한 갈대와 그림자 드리운수로가 숨을 곳을 많이 제공했거든요. 뱀들은 그 노력을 알아채는 것 같았어요. 2010년대 후반쯤 되니 한 가지 진실이 분명해졌어요. 인간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버글레이즈는 그냥 넓은 게 아니라 살아있고 복잡하며 끈질긴 곳이었어요. 은폐와 인내에 특화된 생물들 앞에서 인간은 뒤처졌죠. 비밀을 지키도록 설계된 야생에서 교묘한 목표를 쫓아다니느라요. 인간이 뱀들과 직접 싸워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무언가가 뱀들을 더 영리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연구소나 회의실이 아니라 오랜 파트너인 흔들리는 꼬리와 인간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걸 감지하는 코에서 나왔어요. 현상금 프로그램이 파이톤 수를 의미 있게 줄이지 못한 후 야생동물 관리자들은 더 좋은 장비를 가진 사냥꾼이 더 필요하다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가진 다른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과 덫은 실패했죠. 드론은 위에서 훑어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곤 했어요. 해결책은 고대의 본능에서 왔어요. 바로 가축화된 개였죠.
2020년에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동물위원회는 실험을 시작했어요. 특별히 훈련된 2마리의 개를 에버글레이즈에 보내 냄새로 뱀을 찾게 했죠. 인간은 절대 따라 할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곧 그 이름들이 유명해졌어요. 친근한 얼굴을 가진 블랙 레브라도 리트리버 트루먼은 베테랑 일꾼 같은 결의가 있었고,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을 가진 더치 세퍼드 엘리너는 집중력과 용기를 상징했어요. 그들은 몇 달 동안 버마 파이톤이 풀, 진흙, 물을 지나며 남기는 희미한 사양 냄새 흔적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았어요. 훈련은 정말 혹독했죠. 조련사들은 살아있는 뱀을 금속 상자에 넣어 젖은 갈대 아래나 반쯤 잠긴 통나무 밑에 숨겨서 실제 상황을 재현했어요. 매번 트루먼과 엘리너는 목표를 더 빨리, 더 자신있게 찾아냈고 거의 막을 수 없는 탐지팀이 되었어요. 실전에 투입되자 개들은 긴 목줄을 메고 습지를 지나갔어요. 핸들러들은 GPS와 안전장비를 들고 뒤를 따랐죠. 개가 갑자기 멈춰서서 보이지 않는 위협을 신호할 때 그 순간은 정말 짜릿했어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걸 느꼈으니까요. 결과는 즉각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첫 달에 트루먼과 엘리너는 인간팀이 몇 주나 몇 달 동안 놓친 여러 마리의 큰 뱀들을 찾아냈어요. 그들의 정밀함과 성공은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도전에서 균형을 바꿔놓았죠. 파이톤의 패턴을 밝혀내다. 트루먼의 꼬리가 뻣뻣하게 서고 엘리너는 코를 땅에 바짝 대고 빙글빙글 돌며 보이지 않는 냄새 흔적을 읽어냈어요. 엘리너가 갑자기 멈춰서면 손전등 불빛이 식물 아래에 숨어있는 파이톤을 드러내곤 했죠. 생물학자 팀이 몇 시간 동안 헤매며 찾던 것을 이 개들은 몇 분 만에 찾아냈어요. 이 획기적인 발견은 파이톤 침공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트루먼과 엘리너에 대한 소식이 야생동물 관리기관들 사이로 빠르게 퍼지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어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이 개들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숨겨진 패턴을 드러냈어요. 냄새를 따라가다 보면 한 마리의 파이톤뿐 아니라 둥지, 알무리, 혹은 함께 사냥하는 다른 뱀들로 이어지곤 했죠. 이들은 침공의 비밀 청사진을 밝혀낸 거예요. 과학자들은 발견 지점을 지도에 표시하며 둥지와 포획 장소, 파이톤 무리를 기록했어요. 그렇게 복잡하고 생생한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파이톤이 어떻게 에버글레이즈를 퍼져나가고 번식하며 다시 차지하는지 보여주었답니다. 이 개들은 침공 뒤에 숨은 조직적인 시스템을 폭로했어요. 뱀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하지만 이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트루먼과 엘리너만으로는 150만 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습지를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면 수백 팀이 더 필요하고 수백만 달러가 더 들어가며 끝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했죠. 이 방법은 효과가 좋았지만 생태계의 작은 부분에서만 가능했을 뿐 전체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의 성공은 무력으로 실패했던 곳에서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냄새로 파이톤을 유인할 수 있다면 미끼를 만들어 더 효과적으로 함정에 걸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은 플로리다에서 가장 기묘하고 논란이 많았던 실험 중 하나를 촉발시켰답니다. 살아있는 미끼 실험, 논란을 일으킨 전략, 오랜 세월 실패한 사냥, 바닥난 자금, 그리고 개와 인간 추적자의 한계 때문에 플로리다의 생물학자들은 혹독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어요. 파이썬을 이기려면 파이썬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거대한 버마 파이썬이 가장 갈망하는 건 뭐였을까요? 먹이 습성을 연구한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답은 분명했어요. 토끼예요. 특히 습지 가장자리마다 풍부하게 살았던 마시래빗, 즉 습지 토끼들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파이썬들이 그들을 싹쓸이해 버린 거예요. 이 오랜 먹이 욕구를 침입자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위험하고 논란이 많았어요. 살아있는 동물을 미끼로 사용하는 건 대중과 동물 권리 단체들로부터 잔인하다는 격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패배하고 있는 전쟁에서 전략적 필수라고 봤어요.
버마 파이썬은 시야가 아니라 냄새와 열로 사냥하는 매복 포식자예요. 연구자들이 뱀이 사냥하는 걸 안전하게 흉내낼 수 있다면 숨은 곳에서 유인해 포획 구역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외딴 습지 지역에서 팀들은 파이썬 이동 경로를 따라 강화된 우리를 만들었어요. 이 우리는 토끼를 보호하면서도 냄새와 체열이 공기 중으로 퍼지게 해줬죠. 각 우리는 근처 파이썬을 부르는 조용한 신호등이 됐어요. 결과는 빠르고 놀라웠어요. 모션 센서가 반복적으로 작동했죠. 큰 파이썬들이 하나둘 냄새를 따라 우리로 나타났어요. 한 장소에서 몇 달 안에 20마리 이상의 뱀이 유인됐어요. 철망 뒤에 안전한 토끼들이 불가능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미끼가 되어 에버글레이즈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러냈어요. 파이썬 개체수는 누구나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조직적이었다는 사실이죠. 로보레빗의 등장. 실험 결과는 정말 혁명적이었어요. 토끼 냄새가 남아있는 곳이면 어디든 파이톤들이 불꽃에 모여드는 나방처럼 모여들었죠. 보이지 않는 사냥꾼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서 과학자들이 그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포획할 수 있게 해줬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플로리다의 과학자들은 전통적인 사냥이 실패한 곳에서 먹이 유인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했답니다. 이건 정말 전환점이었어요. 한때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쟁에서 진정한 우위를 점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승리는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파이톤들이 빙글빙글 돌며 갇힌 떨리는 토끼들을 보여주는 영상이 큰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동물복지단체들은 이 실험을 잔인하다고 비난했어요. 일부 과학자들조차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했죠. 한 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종의 고통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대중의 분노가 커지면서 미디어와 입법기관이 넘쳐났어요. 야만적이다 라는 말이 사방에 울려 퍼졌답니다. 비판자들은 침입종이든 아니든 어떤 생물도 공포를 유발해서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압력에 못 이겨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자금 지원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유망했던 살아있는 미끼 프로그램은 영구적으로 중단됐죠. 그런데 이스디슨 반발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과학자들은 핵심이 살아있는 토끼 자체가 아니라 토끼가 내는 생물학적 신호라는 걸 확인했답니다. 바로 열, 화학적 냄새, 그리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에요. 이 신호들을 인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다면 윤리적 문제나 동물 고통 없이 사냥을 계속할 수 있겠죠. 공학자들, 생물학자들, 생태학자들이 힘을 합쳐 에버글레이즈에서 전례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살아있는 습지 토끼처럼 보이고 냄새나고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은 미끼예요. 로봇 먹이의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어요. 이 기술이 침입종 퇴치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예요. 최고의 미끼를 설계하다. 과학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포식자 중 하나인 파이톤을 유인할 수 있는 미끼를 만들려고 했어요. 시각이나 소리에 의존하는 대신 뱀의 핵심 감각인 순수한 감각과 본능에 집중했죠. 파이톤을 끌어당기는 모든 신호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차가운 늪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적외선 열, 살아있는 살과 주변 환경을 구분짓는 미묘한 온도 차이, 그리고 바람에 실려오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희미한 포유류 털의 사양 냄새까지요. 이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한 데이터가 되어 새로운 야생동물 관리 도구의 청사진이 되었답니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들은 토끼 청사진을 개발했어요. 이 미끼는 혹독한 에버글레이즈 환경에서 몇 달 동안 버티도록 설계되었고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며 아주 작은 생명신호도 감지하도록 발달한 포식자들을 속일 만큼 생생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죠. 살아있는 조직과 맞먹는 따뜻함을 발산하고 합성늪 토끼 페로몬을 내뿜으며 실제 움직임을 흉내내기 위해 살짝 꿈틀거리도록 했어요. 이 디자인의 진짜 혁신은 관찰과 데이터 수집에 있었어요. 각 로봇 토끼에는 고급 센서와 초소형 고화질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만남을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기록했죠. 이렇게 미끼는 능동적인 연구 도구가 되어 인간이 안전하게 얻을 수 없는 파이톤 행동에 대한 통찰을 모아주었답니다.
개발은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과거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실험에 대한 우려를 의식하면서요. 프로토타입은 보안이 철저한 연구실에서 테스트되고 개선되었지만 그동안 에버글레이즈에서는 파이톤 개체수가 늘어나 토착종들을 위협하고 있었죠. 엔지니어링 도전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로보토끼는 플로리다의 습기, 더위, 폭풍, 그리고 부식성 눈물을 견뎌내야 했어요. 합성털은 파이톤의 민감한 피부에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했고, 냄새 방출기는 화학물질을 정확하게 뿌려야 했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열신호였어요. 파이톤은 열 감지 기관으로 작은 온도 차이도 감지하니까요. 아주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환상이 깨져버릴 테니까요. 이 긴 노력 끝에 처음으로 인류는 해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고 침입을 막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죠. 늪 위에 안개처럼 드리워진 그 질문, 파이톤이 정말 이 환상에 반응할까요? 가장 미세한 생명 신호를 감지하며 살아남는 포식자들을 첨단 기계가 속일 수 있을까요? 플로리다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야생동물 실험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려 하고 있어요. 로보레빗의 활약, 새로운 희망. 처음으로 로보토끼들이 배치됐을 때 회의적인 시각이 늪지 안개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이 작은 부드러운 털의 기계들은 연약하고 인공적으로 보였죠. 전선과 센서, 작은 태양광 판넬로 빽빽하게 덮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수백만 년 동안 이 생태계를 지배해온 길이 20피트나 되는 포식자를 속일 수 있을지 의심했답니다. 비판자들은 실패와 세금 낭비만 가져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 미끼들은 장난감이 아니었어요. 오랜 과학적 실험과 혁신, 그리고 납세자 돈으로 수백만 달러가 들어간 마지막 절박한 도박의 결과물이었죠. 엔지니어들은 자랑스럽게 이들을 로보레빗이라고 불렀고, 야생동물 관리 담당자들은 에버글레이즈의 마지막 희망으로 봤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정밀하고 급박하게 만들어졌어요. 외부 껍질은 군용 등급 폴리머를 사용해 늪지의 끈질긴 더위와 습기, 폭풍을 견딜 수 있게 했죠. 합성털 아래에는 열 패드가 있어서 살아있는 습지 토끼의 정확한 적외선 신호와 똑같은 생생한 온기를 내뿜었어요. 작은 향기 방출 장치는 화학적 사양 냄새를 신중하게 타이밍 맞춰서 펄스처럼 뿜어내서 포식자만 읽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신호 역할을 했답니다. 기마저도 긴장된 듯 꿈틀거렸어요. 배터리 수명을 아끼는 조용한 마이크로 모터로 움직였죠. 파이톤의 열 감지 본능에게는 이 기계들이 진짜 먹잇감과 구분이 안 됐어요. 속임수가 완벽했죠. 털 아래 숨겨진 움직임 감지 카메라와 무선 송신기는 큰 생물이 다가오면 바로 작동해서 멀리 에어컨이 나오는 지휘센터에 있는 생물학자들에게 즉시 경보와 실시간 영상을 보냈어요. 각 토끼는 작은 태양광 판넬로 리튬 배터리를 충전해서 몇 주 동안 사람 개입 없이 조용한 심장 박동처럼 작동했어요. 이렇게 하면 위험한 유지보수와 파이톤 영역의 사람 노출을 피할 수 있었죠. 배치된 후에 이 미끼들은 풀밭에서 참을성 있게 움직임 없이 지키는 파수꾼이 됐어요. 너구리나 폭풍, 떠도는 악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팀은 각 토끼를 강화된 우리 안에 고정시켰답니다. 이 임무는 파이톤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안전한 관찰과 추적, 인도적인 포획을 위해 감시 구역으로 유인하는 거였어요. 파이톤이 센서를 건드리면 대응팀이 바로 위치를 파악하고 평가해서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었죠. 침공을 추적하고 적응하기. 에버글레이즈의 주요 범아비단뱀 서식지들의 처음으로 120마리의 로보토끼를 풀어놓았을 때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늪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시도를 물리쳐 왔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현장 카메라들이 놀랍고도 중요한 영상들을 보내왔어요. 고요한 밤에 달빛이 거대한 근육 덩어리들 위로 비치며 엄청난 크기의 비단뱀들이 갈대 사이를 액체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어요. 갈라진 혀를 끊임없이 내밀며 로보토끼들의 인공 열신호를 감지하곤 했죠. 비단뱀들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단단히 물고 공격을 시작했답니다. 어떤 녀석들은 실제 먹잇감처럼 로봇 토끼를 완전히 감아버렸고, 다른 녀석들은 주변을 맴돌며 공기를 테스트하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고대의 본능을 느꼈는지 물러나기도 했어요. 곧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로봇 토끼들은 단순히 뱀을 유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에버글레이즈의 넓은 지역에 걸쳐 비단뱀 개체수를 추적하고 지도를 만들어냈거든요. 비단뱀이 미끼의 센서를 건드릴 때마다 내장 카메라가 작동해서 고화질 영상과 GPS 좌표를 실시간으로 보내왔어요. 이런 활성화 하나하나가 디지털 마커가 되어 비단뱀 활동 지도가 점점 더 밝아지며 확장됐답니다. 수년 동안 사냥꾼들이 놓쳐왔던 패턴들이 드러났어요. 번식 암컷들이 어디에 둥지를 트는지, 어떤 운하가 주요 이동 경로로 쓰이는지, 그리고 비단뱀들이 가장 활동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시간대가 언제인지요. 처음에는 그냥 미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지능형 감시 네트워크로 진화해서 늪지의 평화로운 표면 아래에서 밤낮 없이 조용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물론 진전에는 대가가 따랐어요. 각 미끼를 만드는데 약 57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플로리다의 혹독한 환경은 로봇들의 내구성을 매일 시험했어요. 엔지니어들은 관절을 강화하고 센서를 보호하며 태양광 패널을 개선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서식지 중 하나에서 로봇들을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서요. 비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자들은 수동적인 방어에서 능동적인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거든요. 비단뱀들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행동을 예상하며 취약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오랜 도전 끝에 마침내 균형이 인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거예요.